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문희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개미의 폭풍방어 4천선은 지켰다. 네, 어제 오전 10시가 좀 넘은 시각 코스피 4천선이 붕괴돼서 3,900선까지 쭉 떨어졌죠. 4,200을 찍고서 3,900선까지 쭉 떨어진 건데 왜 그랬느냐? 여기 볼까요? AI 과열론으로 외국인이 2.6조 투매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다만 이렇게 팔 때 개미가 줍줍 사자로 돌아서면서 어쨌거나 개미의 폭풍방어로 4천선은 결국 장 마감할 때까지 지킬 수 있었다. 상당히 좀 심각했었던 상황이었던 게 코스피, 코스닥 이 양쪽이 다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무려 1년 3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양쪽에 다 발동이 됐었던 사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어제는 4천선을 지켰습니다. 오르고 올라 4천선 지켰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겠죠. 어제도 사실 AI 과열론이 넘어오면서 이게 뚝뚝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일단 뉴욕 증시 AI 거품을 좀 떨치고 반등을 해서 나스닥 0.7%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겠죠. 9시에 장이 열리면 국내 시장이 또 어떤 반응으로 들어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양대 노총 65세 정년 연내 입법 촉구 어제 한노총, 민노총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었던 정년 65세 연장안 빨리 입법으로 처리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마침 또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노총과 이 정책 간담회가 있죠. 여기에서 아마도 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양대 노총은 지금 빨리 정년 연장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경향입니다. 그냥 쉬는 30대 역대 최대다. 여기서 말하는 그냥 쉰다는 건 뭐냐?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30대 한창 일할 30대가 역대 최대다라는 겁니다. 이 부재 좀 같이 보시죠. 일자리의 이상과 현실의 미스매치가 심하기 때문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 지금 단순히 30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쉬었다는 인구 자체가 1년 사이에 7만 명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잠깐 그래프 보시죠. 여기 보면 이건 전체예요. 전체로 따졌을 때 약간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오르고 올라서 지금 264만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네.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창 일해야 될 또 젊은 층 30대는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이 상황. 뭔가 분명한 건 지금의 이런 상황이 건강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거죠.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빚 못 갚는 한계 중소 급증, 연체율 금융위기 후 최고. 일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사실 위기인 중소기업들도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은행 대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다. 왜? 여기 같이 보시죠.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내수 부진까지 겹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행 3분기 연체율이 1%로 뛰었다. 이 4대 은행도 9년 새에 최고, 지방은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의 뿌리가 버틸 수 있게끔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조란 맘다니 이 새 뉴욕 시장의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얘기가 되는 뉴욕에서 지금 34살 맘다니 지금 무슬림의 심지어 사회주의자 시장 민주당 소속이죠. 이 시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어제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었는데 뉴욕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인근 뉴저지까지 다 민주당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트럼프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건데 이 경고등. 보통 경고는 노란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빨간불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큰 보름달입니다. 어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유독 달이 밝네라는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려 6년 만에 뜬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평소보다 크기도 14%나 더 크고요. 밝기는 30%가 더 밝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무려 6년 만에 뜬 이 슈퍼문 소원을 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달이었길 좀 바라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상대해줄 것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트럼프, 김정은 회동 불발 뒤 미국 연일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경주에 와서 계속 이 러브콜을 계속 보냈었죠. 만나자. 못 올 것 같아? 그럼 내가 갈까? 내가 대북 제재도 해제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못 만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돌아가면서도 우리 만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는 대북 제재를 연일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지금 북한의 사이버 범죄 돈 세탁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개인 8명, 기관 2곳에 대해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이 북한에서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문인데 누구냐? 같이 볼까요?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입니다.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 미국은 압박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충만된 자기의 고유한 거래 방식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언젠간 결실을 보게 될 거란 기대와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갖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인 건데 이게요. 지금 이 최수영 국장님 담화문이 일단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에요. 네. 담화문 자체가 약간 좀 급이 좀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저찌됐든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상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상 북한이면 상대 안 할 거야 해야 되는데 상대를 하겠다는 건 또 뭐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담당 부상이면 우리로 치면은 네. 외무부 북미국장 정도 되는 이제 그러니까 실무 관료인데 네. 실무 관료 입장문을 냈다는 거는 저는 이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대화든 뭐든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센 걸 갖고 오라는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신들 제재 풀어줄 수 있어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때 이 방송에서 그랬어요. 우린 그거 가지고 안 돼. 이제는 우리 뒷배가 이제 이렇게 러시아 중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정도 갖고 와야 우리가 좀 받아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일종의 매파에서는 결국 비핵화로 가야지 이게 북한의 숨통만 터준다고 이게 딜이 되는 게 아니다. 결국 저는 이번에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재무부, 국무부가 쌍끌이로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나 국무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했단 말이죠. 결국 이게 비핵화의 방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북한도 이 맥락을 알죠.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게 자금을 동결하는 건데 이게 양쪽을 국무부와 재무부가 동시에 압박해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도 혹시 앞으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 실무자의 어떤 그 워딩을 통해서 약간 우리가 세게 좀 대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뒷문을 약간 열어놓는 그런 이중 플레이가 저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거나 대화를 할 생각은 있지만 하지만 이거 말고 좀 더 뭔가 우리가 구미가 당길 뭘 좀 갖고 와봐. 제재 말고 좀 다른 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방 안에서 있는 동안은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또 보내고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제재를 했고 그때 보자고 바짓가랑이 잡을 땐 답을 안 했던 북한이 오히려 제재를 하니까 이번에는
뭐 급은 좀 낮지만 어쨌거나 상대도 또 해주겠다고 하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이게 지금 무슨 밀당이냐, 밀당이면 지금 누가 갑인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내년 봄쯤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도 그 전후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과 이번에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보면 이게 시간이 좀 떨어져 있지만 네.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빌드업 과정이고 채찍과 당근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어떤 그 반발의 수위가 낮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이 반발을 하면 북한 내부에다가 알려야 돼요.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규탄하는 성명들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네. 지금 내부에 나오지 않고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 또는 미국을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 선에 담화문에 그쳤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협상판 자체를 갖다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애들에게 지금 제재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선물 좀 큰 거 가져와. 그런 밀당 차원인 거고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 당시에는 뭐 괌 쪽으로 미사일 쏘네 마네 거의 뭐 전쟁 분위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가벼운 밀당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원래 한창 이 북미 대화가 있기 전까지는 긴장이 상당히 고조가 됐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이거는 아주 그냥 소꿉장난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내년 4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가기 전에 뭔가 일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빌드업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밀당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밀당 주거니 받거니 밀고 당기고 하면서 최종 그럼 내년 봄에 만나기 직전의 주도권은 누구한테가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 밀당 사이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몸살입니다. 기사 보시죠. 일정 너무 많았나? 이 대통령 몸살로 소방공무원 오찬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원래 어제 오찬 점심 식사가 이재명 대통령 소방공무원들 좀 격려하는 점심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오찬이 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알림을 지금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네, 이거예요. 알립니다.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비서실장 대참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합니다. 라는 거죠. 대체 왜? 바로 이재명 대통령 몸살이 났기 때문이다. 라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그저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지난 한 주에 숨가쁘게 이어졌던 정상 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신 거죠? 네.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내가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감기 몸살이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래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 어제 그제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감기 몸살이 더 상태가 안 좋아졌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어제는 일정을 좀 취소하는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참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몸살이 또 걸릴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게 최근 일정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 26일 날 출국에 동포 만찬까지 다 하고 27일 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만나고 그리고 이날 귀국을 해서요.
28일 좀 보고를 받고 그리고 29일에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상 이 에이펙 슈퍼위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쭉 에이펙 관련해서 각종 정상들과 지금 30일 같은 경우 캐나다, 호주,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일본까지 정상회담이 계속 있었습니다. 31일 필리핀, 칠레, 또 엔비디아, 젠슨 황도 만나고요. 1일 날 인도네시아, 중국 정상회담이 있었고 사실 1일 날 폐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1월 2일 일요일에도 또 계속 싱가포르와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맞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에도 사실 공개적인 공식 일정은 딱히 없긴 했습니다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게 이 정부의 자산 매각 이거 상당히 뭔가 저가로 막 매각이 되고 있다. 이거 당장 전면 중단하라라는 긴급 지시가 월요일 날 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게 4일 날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죠.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고 그날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가서는 또 국무회의가 있었다. 또 이 미 국방부 장관 접견까지도 일정이 쭉 예정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쭉 지금 보니까 박정환 교수님 무리한 일정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복귀를 하는 걸까요? 네, 뭐 몸살 걸려서 하루 쉰다고 바로 낫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뭐 오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정도면은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외국 순방이라든지 또 국내 일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외국 순방 갈 때는 뭐 3박 6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거의 뭐 기자들이 수행 같이 따라갔던 기자들이 학을 뗄 정도로 그런 강행군들을 계속 이어왔고 사실 그 사이에 쉼이 휴가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휴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병이 날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다만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큰 고비가 사실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큰일 치른다 그러는데 큰일 치르고 나면은 아프거든요. 긴장이 풀리죠.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북미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좀 긴장이 조금 풀어지신 것 같은데 다시 쉬시고 몸 건강 회복하셔서 국정으로 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한미 관세 협상이 가장 큰 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을 마무리하고 살짝 좀 긴장이 풀릴 법한 상황이었었다. 지금 저희도 쭉 그 캘린더를 보면서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이 일정이 굉장히 지금 촘촘하게 다른 나라 정말 정상들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촘촘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정연설까지 끝내고서는 정말 아이고 이건 정말 안 되겠네라고 해서 하루 정도 어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진 거다라는 건데 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갔어야 했을 그 오찬에 대참한 강훈식 비서실장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스스로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강행군을 버티겠습니까?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대선 때부터 어쩌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여태 쉬지 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재충전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이재명 대통령 나는 체력은 타고났어요. 부모님이 체력은 정말 잘 물려주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요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도 있는 거고 저는 세상에 그 험하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강철 체력이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저 얘기를 어디에서 했었느냐. 대선 6월 3일 직전에 대선 운동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나갔었던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한밤에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었었죠. 사실 난 강철 체력이다, 최고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최수영 위원님 선거도 많이 좀 치러 보셨잖아요. 네. 선거에서 중요한 게 또 강철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 체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타고난 체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성남시장부터 이제 단계별로 밟아서 경기도지사부터 이제 대통령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고도의 집중력과 그다음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또 에너지와 그 힘들이 소진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그 타고난 체력은 입증을 했는데 근데 뭐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에 약간 어폐가 있는 건 지난 여름 휴가 갔다 오셨잖아요. 8월 4일서부터 제가 8일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번도 쉬지 못했다고 하니 그럼 그 휴가는 뭐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몸살 공지가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만 네. 몸살 공지가 사실 좀 이례적인 겁니다. 대통령 일정이 빵빵한 거 다 알아요. 무려 2주 사이에 15개의 정상회담을 소화했으니 네. 그건 뭐 누가 봐도 무리한 행운이 맞아요. 그런데 잠깐 대통령이 휴식이 필요해서 오늘 국민이 대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몸살 또 비서실장이 한 번도 계엄이 쉬지 못했다. 이 얘기는 약간 정치적 레토릭의 수사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지금 무언가 대통령이 만기 칠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국정 장악력을 내가 그립을 쥐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원래 외교 순방이 끝나고 나면은 지지도가 올라요. 그거는 태극기 국기 아래 효과라고 그 아주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것과 함께 국내 정치로 지금 돌아왔는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어쩌면 사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몸살로 인한 휴식 네. 하루 이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실장까지 나서서 SNS 홍보하는 걸 보면은 뭔가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내치의 시간에서 대통령의 국정 주도력을 잃지 않고 가겠다. 저는 약간 그런 속내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치에서 내치로 들어오는 모드 전환의 단계에서 살짝 쉼표, 방점을 찍으면서 나 좀 봐라고 주목도를 좀 높이기 위한 고심표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유 왜 거짓말해요. 내가 여름휴가 때 다 쉰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저 쉽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쉰다고 진짜 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왜? 지난달이었었죠. 10월 2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보고 오실까요?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데이 하루를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되는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것만 어디입니까? 여러분도 좀 쉬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원래. 네, 공직자가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출근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일 터지면 나오는 거지. 많은 얘기죠. 많은 얘기인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참모진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24시간 어쨌거나 일 있으면 무조건 튀어나온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니까 또 이 몸살이 낫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박청환 교수님 대통령이 몸살이 나면 그 밑에 있는 참모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쓰러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 주변에 네. 뭐 최재형 평론가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들 보면 굉장히 긴장된 삶들 사세요. 그리고 빡빡한 일정들 그리고 그 굉장한 높은 그 뭐랄까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에 살다 보니까 보통 대통령실에서 1년, 2년 이상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버티지를 못해요. 몸이 체력적으로. 그래서 뭐 2년 근무하신 분들 보면은 이가 몇 개가 빠졌다, 뭐 무슨 병을 얻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럼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오죽하겠느냐. 특히나 뭐 누구처럼 술 먹고 출근 안 하고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휴가도 공식적인 휴가만 가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공식적으로 가고 비공식 휴가가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 마음껏 먹어. 근데 난 짜장. 이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쉬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대급 과한 업무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봐요. 다른 정권과 비교하긴 뭐하지만 요즘 뭐 재판받고 있는 전 정권 시대에 밤에 정말 그 술자리 가졌던 그런 정권과 비교하면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박수로서 돌아올 거다.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이 평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하지만 건강은 좀 지키셔라. 라는 얘기도 같이 하셨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 밑에 참모진 그리고 그 아래 공무원들의 모든 건강까지도 다 좀 아울러서 좀 같이 염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뭐가 어땠길래 기사 보시죠. 김건희 샤넬백 2개 받았다. 결국 시인 대가성은 부인했다라는 거죠. 어제 김건희 여사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재판이 시작되기 1분 전에 재판 시작 직전이라고 봐야겠죠. 이 김 여사 변호인단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입장문 내용 같이 보시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2차례 가방 선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전시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끝까지 거절을 못한 건 잘못이라는 걸 통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물들은 사용 없이 과거 전 씨한테 다 반환을 했습니다. 어떠한 청탁, 이 대가도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광풍 속 과도한 비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여기 이제 탄핵과 구속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한 걸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동안 부인을 했습니다라는 건데 이게요, 임 변호사님. 여론의 광풍, 뭐 과도한 비난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닐 텐데 왜 저희 키워드죠.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다, 입장을 바꿨다고 우리 네. 국민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변호인단과 함께 오랜 기간 좀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요, 일단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장 작은 형량을 받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샤넬백과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진술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전성배 씨가 진술을 완전히 번복함으로써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입장을 피고 있고요. 심지어 가방을 교환했습니다. 이 가방을 교환하면서 샤넬 매장의 직원들의 증언,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려는 것 같았다라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고, 결국 행정관들이 바꾸러 간 그 상황들 사실상 끝까지 부인한다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이 샤넬 가방은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상황들이 맞물려지면서 현 시점에선 적어도 인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 어제 변호인단이 발표한 그 입장문을 보더라도 받은 것은 맞다. 네.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맞지만 청탁과 대가성은 없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선물이었다라는 부분은 네.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인데 두 죄 모두 어떤 직무상의 관련성, 청탁의 대가여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내가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네. 통일교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바도 없고 실제로 그 청탁이 이루어져서 어떤 특혜를 준 바도 없다라는 부분은 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재판부에게 양형에 있어서 좀 참작을 해달라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임 변호사님 말씀은 이거예요. 다 전략적으로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다 변호인단이랑 지금 상의를 했죠. 상의를 했는데 요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양형에 형량에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한겨레 6면에 그 기사가 지금 실렸죠. 같이 볼까요? 네, 한겨레 6면 보겠습니다. 한겨레 6, 김건희 샤넬백 2개 받아 인정. 증언 쏟아져 형량 단축 노린 것 같다. 지금 요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바로 요거예요. 형량 단축을 좀 노리고 일부 어차피 이제 부인할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인정을 하자라는 건데, 근데 오늘 한국일보 신면에는 이런 기사도 실렸거든요. 같이 볼까요? 네, 김건희 샤넬백 2번 받았다. 보석 신문 앞두고 첫 인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나 보석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냈기 때문에 보석 신문을 앞두고 일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사실 김건희 여사 쪽에선 보석 신청을 하면서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요거 나 이 풀려난 상태에서 병원 통원 치료도 받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사실 이 김 여사 최근에도 저희 뭐 MBN 단독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병원에 진료를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임 변호사님. 사실 이게 형량도 형량인데 보석에 좀 기대를 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보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 보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다. 물론 전격적으로 이 샤넬백의 수수를 인정한 건 보석 신문 때문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보석이 되려면 당연히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했을 그런 사정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석을 해도 그러니까 구속 상태가 아니어도 네. 된다. 구속 사유가 적어도 어느 정도 사라져야 되는데 이 구속 사유가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네. 보석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다른 증인들을 접촉해서 증언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면 결코 보석은 허용될 수가 없는데요. 보석을 신청하고 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만약 샤넬백을 수수한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끝까지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히 높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네. 보석이 인정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부 혐의는 일단 인정한 것으로 이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 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이 야위고 수척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실제로 식사도 잘 못하고 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인단 측이 어느 정도 진단서나 의료진의 어떤 의견들을 제출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또 구속 기간이 많이 남겨져 있고 네.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중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석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오히려 네. 샤넬백을 받은 것을 이제서야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해서 거봐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 아하.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보석은 좀 어렵지 않을까 평가가 됩니다. 네. 오히려 가방 받은 건 인정을 이제 와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풀어주면 무슨 증거를 인멸할지 모릅니다라고 오히려 특검은 주장을 할 그런 요인이 좀 오히려 생겼다라고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처럼 명확하게 입장문에서도 지금 드러나는 게 내가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청탁, 대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마지막으로 구속 전 마지막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해외 순방에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항상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러면 또 드는 생각이 최수영 위원님.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샤넬백을 왜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서 대가 없이 그냥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줄 그렇죠. 때에는 기대하는 게 있는 법이죠. 그게 세상사 법칙인데 사실 지금 뭐 김 여사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와서 그 하나는 시인하고 하나는 또 부인하는 복권이까지는 부인하는 네. 이 전략은 선택적 시인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김 여사가 이렇게 단계별 시인 전략이 살라미로 잘라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언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선물을 주었을 때는 그 대가가 있는 거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이런 샤넬백들이 사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줄 수만 있다 그러면 왜 안 줬겠어요. 대가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대가성들을 밝혀내는 게 이제 특검의 이제 핵심 수사인데 저는 어쨌든 김 여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살라미식으로 잘라가지고
저 불리해질 때 자꾸 이렇게 시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전략이 오히려 저는 이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법 감정에도 이게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됐으면은 전면적으로 모든 걸 다 시인하고 그다음에 네.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차라리 선처를 호소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보석 앞두고 찔끔 시인하고 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자꾸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다 드러날 거. 국민들이 정말 손바닥으로 이거 하늘을 가리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차라리 정말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저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네. 그다음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게 그게 저는 바른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선택적인 시인 아니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살라미로 야금야금 요만큼씩 반보 늦게 한 발 늦게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국민 감정에 법 감정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살라미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아일보에 나온 그 그래픽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거죠. 이번에 인정한 건 저 사실 가방 받았습니다. 가방에 대해서만 인정을 지금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리고 이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하나를 수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존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가방은 맞고요. 목걸이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목걸이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련해서 나토 3종 세트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처음에 현지에서 빌렸어요. 아니 지인한테 빌렸어요. 사실 홍콩에산 모조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나타난 게 실물이 제출이 됐죠. 자수서와 함께 이거 사실 목걸이 줬습니다 라고 자수서와 함께 제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매기가 자꾸 변명을 반복하다가 얘기가 달라지다가 막판에 할 수 없어서 인정을 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글쎄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어제 이 공판 직전에 변호인단이 밝힌 그 입장문을 보면은요. 네. 샤넬백 2개에 대해서는 수수를 인정했는데 적어도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명백히란 표현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명백히라는 표현이 굉장히 관심이 갔는데 네. 제가 변호인으로 이 입장문을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면 명백히와 다른 단어는요. 결코, 절대 네. 이렇게 100%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좀 치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쓴 표현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일단 가능성은 2가지로 보는데요.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을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봅니다.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이 목걸이까지 시인하게 되면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괘씸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수수하지 않을 가능성 열어둡니다. 2번째로는 네. 액수 때문이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수를 했을지라도요. 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뇌물죄나 알선수재죄에서 처벌이 될 때 그 액수, 가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적으로 보자면 3천만 원 이하인가 위에인가 5천만 원이 그 다음 단계고요. 네. 1억이 넘으면 사실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샤넬백 2개 가격을 더하면 지금 2천만 원 남짓되기 때문에 네. 3천만 원이라는 그 최초의 허들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더해지면요. 네. 이 목걸이가 지금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요. 5천만 원이라는 그 가액선을 넘게 됩니다. 비난의 가능성도 압도적으로 커질 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처벌에 있어서도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2가지입니다. 실제로 안 받았을 가능성. 네. 2번째, 최대한 일단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양형 기준에서 제일 낮은 부분을 받기 위해서 일단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만 인정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악수로서 다시 또 찔끔찔끔 시신을 하게 된다면 비난의 가능성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2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진짜로 김 여사가 안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사실 받긴 받았지만 이걸 여기서 인정하자니 형량이 금액적으로 너무 올라가니까 큰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금액에서 6천만 원 상당하는 목걸이 좀 일단 빼고 인정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 목걸이에 대해서는 사실 건진법사가 이미 입장을 밝혔죠. 물론 건진법사도 얘기가 계속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거 좀 같이 볼까요? 건진법사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예, 통일교 측에서 받은 요 선물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교환만 시켰다. 요건 좀 요 교환만 시켰다. 요거는 가방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김건희 측에 선물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목걸이만 따져놓고 보면 목걸이는 처음에 내가 잃어버렸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목걸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 목걸이 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더니 최근에 재판을 받으면서 나 목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출까지 같이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건진 법사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목걸이까지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창원 교수님, 김 여사는 지금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누구 말이 만든 거야? 또 거짓말인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품백 2개를 인정한 것은 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날짜, 시간, 전달자, 수령자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그래서 형량이 더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네. 결국은 본인 스스로 지금 인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에게 지금 그 프레임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동화책을 읽잖아요. 네. 누구나 다 한 번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는 양치기 영부인 아니냐. 지난 12월 대선 전에 본인의 그 허위 경력 부풀리기로 국민들에게 한번 거짓말한 게 불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나토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뭐 모조품이다, 빌렸다 막 그랬는데 결국은 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줬다라고 딱 나오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지금 벌써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명품백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도대체 목걸이가 몇 개가 나오니까 다 이름이 헷갈릴 텐데 네. 지금 또 세 번째 또 거짓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이미 뭐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되는 거짓말의 반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불신, 신뢰감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 여론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기고 이거 기고라는 것도 처음이지만 인정한 것도 처음이지만 네.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의 그 소위 프레임에 갇힐 거냐. 결국 처음 김건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대중 언론 앞에 나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일관되는 그런 삶들이 과연 본인에게 어떤 뭐 권력과 떠나서 뭐 부정부패와 떠나서 본인의 인생에 결국은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동정 여론도 좀 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거짓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봐요. 네. 사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한 얘기 중에 진짜가 뭐가 있었느냐라는 취지로 굉장히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셔서 이 정도면 동정 여론도 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명태균 씨 건진법사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둘 이렇게 밖으로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의문의 남성이 김 여사의 측근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이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김 여사가 사용을 했었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는데 휴대전화를 보니까 누구랑 굉장히 많이 수백 번에 넘게 연락을 했네.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본 거죠. 보니까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압수수색에 사실 김건희 특검이 들어갔습니다. 저기 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지난달에 김건희 특검이 용산구의 한 건물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혐의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가 조작 관련해서 공범인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 의심 가는 부분은 이 부분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22년에 미공개 정보를 좀 이용해서 좀 같이 투기를 한 거 아니겠냐 이런 의혹도 좀 연루가 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지금 수배 중이네? 요 사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요 50대 남성 이모 씨가 있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발부받은 건 압수수색 영장이지만 수배 중이니 경찰이 잡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잡으러 갔더니 2층 베란다에서 밖으로 훌쩍 뛰어내려서 도주를 했고 아직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대체 누구길래 수백 번에 걸쳐서 이 문자로 또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가치, 공범이라는 혐의까지 받으면서 도주까지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임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전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 건진법사 법당에서 김건희 여사 휴대폰이 나왔는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휴대폰을 대신 맡아 보관해 줄 정도의 사이라고 한다면 둘 사이가 굉장히 긴밀했다.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많은 부분들을 공유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어떤 친분 관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도 있는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하나의 정황 증거로서 재판부도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다른 남성이 지금 등장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걸 뭐 사생활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 사람 역시도 무자본 M&A와 관련해서 결국 어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충분히 되고 있었던 사람이니만큼 네. 이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주가 조작 같은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다량의 그런 주식과 관련 정보를 적어도 수집해오고 그거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정황 증거로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발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건진법사와 얼마나 친하길래 휴대전화까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이 새로운 남성도 김 여사랑 상당히 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었던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 음주운전 수배 중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왜 음주운전 하셨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지인이 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축하하려고 술을 먹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가까운 지인이 김건희 여사인 것으로 김건희 특검이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고 굉장히 친밀했었던 것 같다. 아주 최측근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도주해서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남성이 또 하나의 판도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적절한 말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박상우, 계엄 토론 여지가 없었다. 재판장, 그런 말 적절한 겁니까? 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지금 계속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증인으로 또 나왔는데 나와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그래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상황이 끝나 있었고 뭐 무슨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그러면 하고 나서 무슨 저희들에게 선택이나 무슨 이 참제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전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회의에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가 법정까지 나와서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적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이라도 같이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했거나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우리도 변호사비 들고 우리도 요만큼도 계엄에 동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버려, 돈 버려, 우리도 피해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혼냈죠. 그렇게 말하시는 게 지금 적절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수영 위원님. 네. 저는 적절한 말은 뭘까요? 당연히 국민 앞에 송구하고 그걸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합니다. 그게 나와야죠. 왜냐하면 국무위원이잖아요. 4글자. 나라 일을 국사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계엄 같은 초유의 일이라면 최소한 몸을 던져서라고 몰라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야죠. 근데 이미 다 끝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없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하라고 국무위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뭐 국토부 장관이니까 자신은 여기에 뭐 업무적으로도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뭐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강변하는 거는 네. 이거는 정말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본인의 아주 정말 작은 선택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우리가 묻는 것도 그거잖아요. 국무회의를 총괄하는 어쨌든 총리가 왜 그거를 방관하고 거기서 동조했느냐 이걸 묻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도 그런 겁니다. 불의에 있어서 침묵도 동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침묵한 거잖아요. 그럼 동조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저는 재판장이 일갈하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침묵도 동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건 안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박 전 장관 이 진술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상목 전 부총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랑. 근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총리로서 일은 하겠습니다라고 굉장히 그때 세게 얘기했어요라는 건데 지금 나가는 바로 저 모습 저게 당시 대통령실의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래서 이 보시면 지금 최상목 부총리 저 끝에 있고요. 그 저쪽에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있는데 관련해서 뭔가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고개를 막 도리도리 좀 젓는 모습까지 지금 보이죠. 지금 보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런 CCTV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계엄이 있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CCTV를 돌려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얘기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저희 오늘 키워드 적절한 말이죠. 적절한 말. 요 사진 좀 같이 볼까요? 네, 저희 사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코스피와 $1 환율의 지금 모습이죠. 어제 코스피가 말씀드렸죠. 4,200을 넘었었는데 3,900, 3,887.5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최종 4,000선을 회복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어제 순간적인 국내시장의 공포감이 한번 쫙 휩쓸었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빠진다고 이제 정말 빠지는 거야, 빠질 수도 있는 거네 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인 건데 이게 어제 다시 한번 논란이 됐어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들어갈까? 나는 소외받았다. 예, 이런 예. 이제 국민들 지금 만나면 주식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B2도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예.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그런 주식 투자가 필요하고. 네. 네, 권 부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5,000피 당연하죠. 그러면서 B2도 사실 일종의 레버리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박 교수님 사실 듣게 들어선 금융위 부위원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B2도 레버리지? 그럼 빚 내서 일단 지금은 뛰어들라는 건가라는 시그널로 들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끊어서 얘기를 하면 네. 비투도 레버리지라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빚내서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네. 그 뒤에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그렇더라도 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으로 눈길을 좀 돌려라. 특히나 주식시장 말고도 뭐 채권시장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거 또는 빚내서 주식 사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잣대 그다음에 안정성 문제가예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은 그 책임 누가 지느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은 그 누가 책임지느냐? 이랬을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제 이런 차원인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이 부동산으로만 쏠려 있는 그런 눈길을 금융시장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금융시장에 만약에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네. 그 책임을 오롯이 이재명 정부나 또 금융위 부위원장 같은 분이 지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제를 좀 확실하게 깔고 얘기를 해야 된다. 투자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또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그건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요 직책, 관련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요즘에 자꾸 뭔가 이런저런 곳곳에서 구설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왕왕 지금 나오고 있죠. 다들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군지 기사로 같이 만나보실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누구냐? 인권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용원 인권위원입니다. 국감에 나와서 왜 증인 선서를 왜 거부했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위원장님, 본 상임위원은 잠시만요. 증인 선수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기꺼이 하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세요. 퇴장에 앞서서 퇴장하시라고. 여기가 본인 놀이터입니까? 퇴장을 해야 되는 이유. 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인권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국정감사기 때문에 인권위원으로 김용원 의원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은 했어요. 근데 증인 선서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국회법에 따른 증인 선서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고집을 지금 하고 있죠. 사실 김용원 의원이 최병 특검 수사를 받고 현재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지금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랑 전화 통화하고서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 대해서 이인권이 긴급구제 조치를 좀 기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드는 의문이 임 변호사님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와 일반적으로 국감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증인 선서가 뭐가 다르길래 자꾸 형사소송법상 이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 출석한 상황에서 네. 이제 굳이 이 증인 선서 때문에 양측 모두 이렇게 신경정을 벌일 필요가 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증인 선서를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은 증인 선서를 할 건데 나는 개별적으로 하겠다. 개별적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보통 이제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면 의장이 이제 선서문 내용을 낭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출석한 사람들이 이제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하고 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형사소송법에서 증인이 출석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양심에 따라 사실과 다름없이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겠다라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네. 이제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보니 다른 사람들이랑 쭉 서서 증언에 대해서 이제 증인 선서를 하겠지 않고 네. 나는 따로 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의장도 이거를 그렇게 꼭 막았어야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왜 굳이 혼자 따로 하겠다고 한 것인지.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증인들이 여러 명 출석하게 되는 그런 재판이라면 먼저 증인 선서는 다 같이 하고 다만 증인 신문은 무조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퇴장을 했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맥락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굳이 이렇게 네. 기싸움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는가. 좀 의아함이 남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와 통상 국회에서 했었던 국회법상에 따른 그 증인 선서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우르르 때로 하느냐 나 혼자 개별로 하느냐 이 정도 차이인 건데 굳이 왜 고집을 하고
그걸 또 왜 굳이 못하게 하고 또 퇴장을 시키고 이해가 안 되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무슨 차이가 있다고 좀 또 고집을 한 걸까요? 저는 사실 그 김용원 위원이 상임위원이 사실 변호사로 활동하지만 과거에는 또 브레이크 없는 벤치라든가 이런 책을 쓰면서 또 사실은 그 좀 약간 우파 쪽에 굉장히 좀 강한 그 지지 좀 뭐랄까 지지세랄까 그쪽에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권위원회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좀 그 진보와 굉장한 대척점에 많이 섰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법조인의 법상식을 활용한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기서 선수하고 깔끔하게 얘기하면 될 일을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맞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다운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너무 논란이 많은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까지 이게 퇴장까지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정도까지 갔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 중에 이 정도까지 기싸움을 할 일이었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기싸움 말고는 딱히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까 일면 자세히 보신 분은 이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누구냐? 네, 이번에 새롭게 뉴욕시장에 선출된 이 조란 만단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트럼프 보고 있나? 34살 사회주의자 뉴욕시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도발적입니다. 트럼프 보고 있나? 라는 거죠. 지금 이조란 만다니가 민주당 소속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인 건데 그와 다른 민주당이다라는 건데 더불어서 34살 굉장히 젊은 데다가 사회주의자를 자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선출이 됐습니다. 이력도 화려하더라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Tonight, against all odds, we have grasped it. My friends, we have toppled a political dynasty. So hear me,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I'm not going to send a lot of money to New York. I don't have to. You know, the money comes all through the White House. And 네, 보다가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알고 보니까 이 34살의 뉴욕시장 이전에 래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프로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맘다니의 프로필을 보면 지금 한눈에 봐도 유색인종 그리고 무슬림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이고요. 사회주의자를 자처를 하고 있고 래퍼였던 모습 보셨고 주택 상담사를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대척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죽하면 이거 맘다니 말고 공화당 안 찍을 거면 그럼 아예 무소속을 찍어주세요. 맘다니는 안 됩니다. 맘다니 되면 내가 돈 안 줄 거거든요, 뉴욕에. 라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됐습니다. 박 교수님,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맘다니가 처음에 시작할 때 1%였습니다, 지지도가. 그런데 1%에서 경선을 뚫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까지 뉴욕시장까지 뉴욕의 노무현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반 트럼프 정서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번 그 선거를 보면 반 트럼프 정서가 넘쳐나는 선거였고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자로 맘다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뉴욕 시장 지냈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제치고 된 이유를 보면 단순하게 트럼프 심판론만 외친 게 아니에요. 맘다니는 발로 매일매일 뛰면서 뉴욕의 물가가 굉장히 살인적이잖아요. 그 살인적인 물가들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명 한 명 인터뷰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매일매일 올렸습니다. 이것이 뉴욕 시민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뭐랄까요, 하나의 열풍을 만들었다. 그래서 맘다니 열풍이 만들어진 것은 단순하게 트럼프 심판론에만 기댄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공론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 딴 지가 7년인가 8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말 신화를 쓴 거고요. 우리는 어쩌면은 미국의 새로운 신화의 탄생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로 깜짝 스타의 발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파격적인 승리고 선출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선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할 법한 게 뉴욕뿐만 아니라 그 근처의 뉴저지 그리고 버지니아까지 온통 다 민주당이 휩쓸었죠. 아직 이기가 시작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미 민주당이 굉장히 곳곳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 다음 중간평가가 될 이 선거에선 트럼프 대통령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이냐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